안녕하세요. 서울 굿모닝 내과 원장 이홍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 검진에서 지방간이 나왔다면 침묵의 장기를 살리는 대사 이상 지방간 건강 관리법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진을 받고 나면 지방간이라는 얘기를 되게 흔하게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병원을 찾아오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지방간의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지방간의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보신 것처럼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용어를 흔하게 썼는데요. 최근에는 대사 이상 지방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지방간의 이름이 바뀌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대사 이상 지방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갖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뜻이 내포한 내용은 왜 술을 안 마셨는데 지방간일까? 환자분들이 제일 흔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제가 지방간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제 보통 여성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반문을 하죠. 술을 안 드시면 살이 안 찌나요? 라는 또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진단을 한 배제적 정의가 강했고요. 이 진단의 한계점은 질병의 실제 원인보다는 환자들에게 술이라는 그런 왜곡된 불안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은 용어다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는 대사 이상 지방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됐고요. 원인을 중심으로 한 질환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 내 지방 축적과 함께 대사 이상, 즉 혈압이나 혈당, 비만 등이 동반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용어고요. 이 용어가 가진 장점은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위험을 조기에 스크리닝해서 환자의 전체적인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통합 케어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사 이상 지방간의 진단 기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말이 갖고 있는 것처럼 지방간이기 때문에 영상 검사에서 지방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래 언급한 5가지 심장 대사 위험 인자 중에 하나 이상이 해당되면 진단이 되는데요. 복부 비만, 동양인 기준으로 BMI 23 이상이거나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 그리고 혈압 상승,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 혹은 항고혈압제를 복용 중인 환자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당 및 이상 지질 혈증 환자분인데요.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150 이상 또는 이를 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환자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상검사상의 지방간이 있다라고 하면 대사 이상 지방간의 진단을 충족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순 지방증과 대사 이상 지방 간염에 대해서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영상의학적 판단에서 지방이 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 질환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단순 지방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단순히 간세포의 기름기만 낀 상태인데 간세포 내에 중성지방이 5% 이상 축적된 초기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간세포에 직접적인 염증이나 괴사 등이 관찰되지는 않고 증상도 없고 비교적 안전한 단계에 해당이 돼서 식습관 교정과 운동 등의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완벽하게 100%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은 어떤 상태인가? 이건 말 그대로 지방 간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간세포가 파괴돼서 흉터가 생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방 축적과 더불어서 간세포 손상과 만성염증이 동반이 되고 일부 환자에서는 간이 점차 딱딱해지는 섬유화도 진행이 되고요.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간경변증이나 간세포암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이런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을 진단이 된 분들은 전문의 밀착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유는요.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병원이나 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했을 때
적극적인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이 보내는 SS 신호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앞에서 언급드린 단순한 지방간, 그러니까 간 무게의 5% 이상의 지방이 축적된 초기 상태이고요. 이때도 방치하지 말고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정상 간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 단계를 넘어서 다음 단계 지방 간염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간세포 손상과 염증이 동반된 단계, 이런 경우에 그대로 둘 경우에는 세포가 파괴된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당연히 노력과 조절이 필요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세포가 파괴된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으면 염증이 지속되어서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흉터 상태, 즉 간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그런 상태가 더 진행이 되면 간의 주요 기능이 크게 마비되는 간경변증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경변증을 배경에 갖고 있음으로써 간암으로 진행이 되거나 간이식이 필요한 간 부전 상태 등으로 악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고요. 초기 발견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이 앞에 언급한 질환으로부터 안전할까라는 내용으로 저희 위험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지표가 알려주는 지방간 발생 가능성 체크리스트. 자, 이미 3명 중 1명은 이미 지방간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요즘 점점 비만율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좀 식습관도 풍요로워지고 단당류라든지 액상, 과당 이런 여러 가지 그 당류 섭취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들 중에는 이미 지방간을 가진 환자분이 많고요. 성인 인구 중에 유병률이 거의 30%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및 국내 유병률이 매우 급증하고 있고요. 이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습관 변화하고 신체 활동 감소로 인해서 지난 20년간 약 50% 이상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지방간 환자 중에 약 20%는 진행성 염증을 유발하는 대사 이상 지방 간염으로 이행이 되어 자각 증상이 없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마른 사람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선생님 저는 뱃살도 안 나왔고 음주도 안 하는데 왜 지방간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비만형 대사 이상 지방간은 관리가 쉽습니다. 이 말이 표현이 그런데 관리가 쉽다라는 거는 환자가 본인의 질환을 인식하기가 쉽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전형적인 패턴으로 과도한 칼로리 섭취가 전신 비만과 복부 비만으로 나타나서 이 지방의 일부가 지방 간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비만형 대사 이상 지방간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여기서 말씀한 관리 직관성, 직관적으로 체중을 감량을 하면 간세포에 들어있는 지방간도 같이 좋아지겠구나라 생각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면 지방간이 개선됐겠네요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저희가 설명하고 설득하기가 쉬운데요. 정상 체중, 즉 비비만형 지방간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25년 최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상 체중인 지방간 환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상 체중 지방간 환자가 비만 환자에 비해서 오히려 전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인식률과 그 본인이 지방간이 있다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노력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런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원인으로는 겉은 말랐지만 내장 지방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대사질환 합병증에 노출된 비율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인가라고 보는데요. 단순히 지방이 낀 것보다는 간이 얼마나 굳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간이 얼마나 굳었는가를 어떻게 살펴보는지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검진이나 여러 검사를 통해서 오는 그 복부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요. 장점으로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나 병원 가면 대부분 할 수 있고요. 금식만 하고 방문을 하면 언제든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부 초음파상의 지방간은 우리가 유관 소견으로 이 간에 침착된 지방의 정도에 따라서 이 간의 영상이 조금 더 하얗게 보이는 이런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요.
간의 지방이 하얗게 낀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지방간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지방간의 정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섬유화 정도라든지 간경화의 정도를 객관화해서 데이터에서 알기가 어렵고요. 그걸 수치로 표현해서 환자분한테 정도를 평가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초음파가 가진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간 섬유화 측정의 한계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검사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는 침습적인 검사로 직접 간세포를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이제는 정밀 비침습 검사의 시대가 도래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 섬유화 스캔이라는 비침습적 검사를 통해서 간의 섬유화 정도라든지 지방의 함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침습적 진단이기 때문에 이 탐촉자를 배에다 갖다 대고 이 초음파를 쏨으로써 경직도와 지방량을 동시에 정량으로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정량을 측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환자분의 지방간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간경화도가 얼마나 있는지, 섬유화가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 경직도 결과를 한눈에 본다라고 하면 검사를 해보면 이런 그 수치들이 그 검사 결과에 표시가 되는데요. 이 수치를 토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간 그 섬유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요. 각 단계에 따라서 현재의 습관만 유지해도 되는지, 지방간 특화 식단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밀 그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합병증의 방지와 추적 검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최신 예방 및 치료 지견에 앞서서 몇 가지 시청자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저 SK1FX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지방간이 있을 때 눈곱이 많이 끼고 눈물이 많이 나는 증상이 생기나요? 전 술이랑 담배는 전혀 안 하는데 그런 증상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각각 좀 별개의 질환인 것 같은데요. 지방간과 눈곱이 많이 끼고 눈물이 많이 나온다? 이거는 연관성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수업에서 말씀드렸지만 술이랑 담배 이런 음주를 안 하고 그 주점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지방간이 생길 수는 있고요. 이런 그 지방간은 음주와 무관하게 비만도와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기 때문에 음주를 하면 지방간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간이 생기는 건 안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주를 하지 않더라도 검사상 지방간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의 유무를 판단을 해서 적극적인 치료라든지 생활습관 그 교정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남매맘님인데요. 지방간이 생긴 지 오래되었는데 별다른 증상 없이 잘 지내는 분들도 많나요? 반대로 지방간이 약간 있는데 바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지방간이라고 하는 질환은 그 섬유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검진이나 검사를 통해서 지방간이 있으면서 간 수치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간 수치가 올라가면 간염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이제 적극적인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방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염이 유발을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드린 간 섬유화라든지 이런 그 비침습적인 검사를 통해서 간 경직도를 확인하고 지방간 정도를 확인을 해서 그 정도가 심하면 언급드린 대로 그 연증이 심하면 점점 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적극적인 생활습관 교정이나 치료가 개입이 필요할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간이 약간 있는데도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약간 말을 바꿔서요. 지방간이 심하지 않아도 지방 간염이 생길 수 있나라고 말을 바꾼다면 지방간이 약간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약간이라고 하는 게 단순 초음파를 통해서 언급을 받은 거라고 하면 이거는 육안은 약간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간 섬유화 스캔이나 이런 추가 검사를 통해서 보면 실제로는 지방간이 약간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약간 있다고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지방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라기보다는 지방 간염이 생길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경우는 있기 때문에 단순 지방간이 있고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아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지방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김재인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지방간이 생기면 계속 간 경변이 진행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방이 침착되어서 간 기능이 저하되어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지방간이 있으면 그 지방의 비율이 올라가면 거기에 만성염증이 진행이 됩니다. 염증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그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상처가 한 번 나고 치유가 되면 별반 문제가 없겠지만 같은 자리에 100번, 1000번 상처가 나면 흉이 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간염이 그런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염증이 유발이 되고 염증이 반복적으로 유발된 세포는 재생이 될 때 그 간세포가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 섬유질로 이런 그런 결체 조직으로만 재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섬유화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섬유화가 진행된 부위가 점점 넓어지면 간세포 양이 줄어드는 거고 간세포 양이 줄어들면 당연히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방이 침착되어서 간 기능이 저하되어서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약간 어폐가 있고요. 지방이 침착된 게 많아지면 그에 따른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되고 그런 염증 반응이 심하면 간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최신 예방 및 치료 지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꾸준한 관리로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간 건강 골든타임. 자, 간을 완벽히 살리는 4대 생활 수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점진적이고 과학적인 체중 감량. 즉 현재 체중이 5%만 줄여도 간 내 지방량이 급격하게 호전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약 7에서 10% 이상을 감량을 시킬 경우에는 섬유화 소견도 복원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방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집 밖을 나가서서 운동을 시작하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및 과당을 배제. 즉 무슨 말이냐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설탕이나 액상과당, 즉 가공 음료가 되겠죠. 흰빵이나 흰쌀밥을 최대한 멀리하고 식이섬유를 늘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단순당을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을 적게 먹으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럼 내가 지금 먹는 게 과연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비만도를 높이는 음식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가공의 단계가 많아지면 나쁜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보면 흰빵과 흰쌀밥. 자, 우리 흰쌀밥은 쌀을 도정을 해서 현미의 씨눈을 잘라내고 최대한 하얀 쌀을 만들어내는 게 쌀밥이 되겠죠. 이 쌀은 일반 미에서 점점점 가공을 해서 흰쌀을 만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공이 함유가 된 거고요. 이 쌀밥을 가루로 만들어서 다음 가공을 하면 2단계, 3단계 가공이 더 들어갔겠죠.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빵도 밀을 가공해서 빻아서 가루를 만든 것을 다시 한번 조리를 해서 만든 거죠. 이런 가공 단계가 많아질수록 이제 그런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똑같은 가공이라고 해도 여기서 보인 거 흰빵과 호밀빵 다르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물론 다릅니다. 그러면 빵을 좋아한다 그러면 흰빵보다는 그런 호밀빵이란 이런 거친 빵을 드시는 게 좋을 거고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을 먹는 게 훨씬 좋겠죠.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이 판단이 좀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 부분인데요. 중강도의 전신 유산소 및 근력 강화, 주 3에서 5회 정도, 그리고 최소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주 2회의 근력 운동을 통해서 간의 지방 연소를 가속화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근력 운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유산소 운동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근력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의 대사 활성화를 시키고 그 칼로리 소모를 높일 수 있게끔 근력을 강화시켜 주셔야 효과가 배가가 되고 지방간의 개선도 좀 더 빠르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사 증후군의 철저한 조절, 즉 동반된 질환입니다. 고혈압이나 2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한 적극적인 약물 관리가 대사 이상 지방간의 악화를 막는 기본 바탕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혈압 환자분과 당뇨 환자분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분한테 처음 진단을 하고 약물 복용을 권유를 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 약을 먹으면 한 번 먹으면 평생 먹는다는데 지금 먹기 싫은데 꼭 먹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를 먹고 개선을 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으면 평생 하나를 먹고 지낼 수 있는데
지금 관리를 안 하시면 합병증이 생기고 그때 되면 약을 한 주먹을 먹더라도 그 합병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병,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나이와 연관이 되고 이런 그 노화와 연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질환들입니다.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급격한 체중 증가라든지 이런 복부 비만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급격한 체중 감량과 개선을 통해서 좋아지면 끊을 수 있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약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이 생긴 질환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질환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약물을 복용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생기는 분들이 나이가 50대, 60대 돼서 본태성 고혈압이나 이런 나이에 따른 노화에 따른 질병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라고 하면 관리의 개념을 생각을 하셔서 약을 한두 알 드시면서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당연히 식습관인데요. 약을 아무리 먹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액상과당이나 단당류, 뭐 흰빵, 흰쌀밥들을 많이 먹게 되면 효과가 미미하거나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중해식 식단, 네, 표현을 지중해 식단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채소나 통곡물,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 중심의 식사를 하시면 그런 지방 함유가 떨어지기 때문에 간세포 내 지방량과 만성염증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독은 액상과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가공 음료들이죠. 정제당류라든지 시럽이 풍부한 가공 음료, 초가공 식품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합성이 돼서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단당류, 정제당류나 가공음료, 초가공식품은 지방간뿐만 아니라 어떤 당뇨, 비만,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에 안 좋은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5% 감량의 기적. 전체 체중의 딱 5%만 감량해도 간 속의 유해지방이 급격히 줄어들고요. 좀 더 노력해서 7에서 10% 이상 감량을 할 경우에는 염증과 간 섬유와 흉터까지도 직접 치유가 되는 효과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중 감량, 내가 적정 체중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체중 감량 한 가지만을 통해서도 많은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움직이고 잘 자야 간이 살아난다. 즉 종합적인 생활 패턴 케어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근력과 유산소를 조합하셔야 되고 반드시 근력 운동이 병행이 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짧은 수면의 위험성은 수면 부족, 하루에 대여섯 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할 경우에는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마비가 돼서 지방간 발병률이 20% 이상 향상을 시키고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또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 발생 비율도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과도한 노동과 스트레스, 주 52시간 이상의 야근과 불규칙한 생활 리듬 역시 운동 저하 및 혈당 불균형으로 간 내 지방을 축적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 야간에만 일을 하는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이걸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 생활 패턴에 맞는 적정한 방법을 찾으라는 거고요. 야근이 지금 내 업을 삼고 있다라고 하면 야근을 하시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 주시고, 야근하는 분들의 가장 취약점이 일이 끝나고 식사를 하고 수면을 취하는 게 제일 취약점입니다. 식사를 취하고 수면을 취하게 되면 식사를 했던 칼로리를 소비할 시간이 없고, 소비할 시간이 없으면 모두 그 지방으로 변환이 돼서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지방간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 내가 직장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일이 끝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 끝나고 저녁 먹고 활동하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패턴을 맞춰주시든지 아니면 일 끝나고 취침한 이후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이런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생활 패턴이라고 하면 그 패턴 속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여기서 또 한번 그 질문을 좀 받아보겠는데요. 박지훈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방 간염까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만 치료 없이 회복이 가능한 건가요? 간염까지 발전하였는데도 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완화되고 효과를 보기도 하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 체중 감량 5%의 기적이라고 했죠. 이제 체중 감량을 5% 이상으로 빠르게 이루어낸다라고 하면 간에 있는 염증도 일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런 섬유화 진행까지도 회복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혈액검사상에서 간염 수치가 정말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그런 빠른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서 이 수치는 좀 많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면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그런 경우에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셔도 호전이 되면 약물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을 급격하게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간염과 섬유화도 모두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은 늘 염두에 두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초코우엉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방간이 담낭염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직접적인 연관을 얘기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 담낭염이 발생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흔한 그 원인 중에는 이제 담석, 이 담낭 안에 담석이 생기고 이 담석이 굴러다니면서 담낭 안에 염증을 유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담석 발생이 이제 어떤 비만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급격한 그 잘못된 다이어트, 이제 굶는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런 그 체중 증가와 굶는 다이어트 이런 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담낭염 유발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방간이 많은 사람이 담석 발생률이 올라가고 그런 분들한테 담낭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지방간이 직접적으로 담낭염하고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우 M6S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야식 중에도 탄수화물이 아닌 칼로리가 높지 않은 음식과 술을 같이 주에 2, 3회 먹어도 혹시 지방간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일단 술은요,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녁에 야간에 음주를 하면은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우리가 지방을 먹지 않는다고 지방이 안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그 칼로리를 소비하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되면 모두 이제 몸 안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지방으로 변환이 돼서 축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야식을 하는 거, 나는 야식을 먹지만 단당류 야식이 아닌 걸 먹으니까 죄책감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판단이고요. 야식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뭐 정말 그런 일 때는 하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야식을 하게 되면 주 2, 3회 이 정도라고 하면은요. 이 야간에 먹은 음식의 칼로리를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 음주하시면 취해서 잠을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드시면서 먹은 안주 이런 야식들은 결국 소비되지 못하고 몸 안에서 지방으로 변환이 돼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지방간은 거의 100%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분은 여신강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작년 건강검진 후 지방간이 있어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약 처방도 없고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말씀했던 것 같아요. 살도 너무 많이 찌고 주변에서도 놀라네요. 소화도 예전에 비해 안 되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지 않고 채소 과일만 먹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신 것 말씀하신 걸 보면 살이 최근에 많이 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초음파 검사상에서 지방간은 있지만 혈액 검사상의 간 기능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약 처방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생활습관 교정, 아까 말씀드린 체중 감량 이런 걸로만으로도 개선을 시킬 수 있는데요. 저 같으면 간 섬유화 검사를 좀 권고를 드리고요. 간 섬유화 검사를 통해서 지방간과 그 섬유화 정도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시고, 자, 여기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채소 과일만 먹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굶는 다이어트입니다. 이거 안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찐 살은 운동으로 소비를 해주셔야 돼요. 운동으로 소비를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개선을 해주시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 과일, 여기서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채소 과일만 먹는 거는 안 좋은 방법이고요. 음식에 채소 과일 비율을 높이고 아까 언급드린 지중해식 식단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골고루 섭취를 하면서 기존에 내게 남아있는 지방, 내장 지방이라든지 지방간이나 이런 것들은 체중 감량과 운동을 통해서 소비를 해서 감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신강림님께서는
반드시 해주셔야 될 거는요. 그 운동, 근력 운동, 병행된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안 먹고 채소과일만 먹는 거 안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가 식습관 개선은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한 달만 하고 안 할 거 아니고 6개월만 하고 1년만 하고 할 거 아니기 때문에 평생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은 효과가 미미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습관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개선이 될 거고요. 우리가 평생 탄수화물을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속에서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고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를 하는 거를 통해서 생활 습관 개선을 해 주셔야 되지,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사 이상 지방간 극복을 위한 1년 플랜. 자, 다 같이 한번 실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유병률 30% 이상의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길 권유를 드리고요. 먼저 첫 한 달, 1개월은 기초 다지기입니다. 먼저 액상과당 차단 및 식단 일기 작성. 액상과당 차단은 음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입맛을 바꾸고 식습관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정말 안 먹는다, 정말 어떤 특별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먹는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식단 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먹고 있는지, 이게 일기가 되게 중요한 게 육안으로 보면 개선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눈으로만 봐도 충분한 개선 효과가 있으니까 반드시 식단 일기 작성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기초를 다져본 뒤에 그 뒤로는 지방 연소하는 방법입니다. 체중 대비 5% 감량을 목표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게끔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을 해주시고요. 단순하게 굶는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체중 감량을 이뤄내면 기초 대사량이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체중 감량 속도가 느리더라도 근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력이 증가가 되면 적은 노력만으로도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 몸을 트럭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5톤 트럭이면, 자, 이 엔진은 5톤 트럭의 엔진입니다. 그러면 많은 기름을 소비하겠죠. 그럼 물론 짐칸에 5톤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굽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5톤짜리 트럭이 1톤짜리 트럭이 됩니다. 그러면 엔진이 1톤짜리 엔진이 되기 때문에 이 기름을 소비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짐칸의 짐도 줄었지만 이 칼로리를 소비하는 속도도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2톤의 짐을 실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몸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엔진은 5톤 트럭을 그대로 놔두고 짐칸의 짐만 4톤을 덜어냈다, 이러면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기름도 많이 태우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를 많이 하면서 체중 감량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력입니다. 그래서 근력 증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엔진이 커지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가 많아질 거고요. 그런 소비가 많아지면 기초대사가 늘어났으니까 기초대사에 해당하는 만큼의 식습관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 치팅데이라 그러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 정도씩은 마음껏 드셔도 그런 칼로리를 모두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운동 방법을 고민을 하셔서 내 실생활에 적용을 시켜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치는 수치 안정화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 AST, ALT라 그러죠. 이제 간 기능 검사인데요. 이런 간 기능 검사와 인슐린 저항성 수치를 재평가해 보면 충분한 개선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개월 돼서 장기 복원. 이전에 간 섬유화 스캔을 통해서 섬유화라든지 지방간 수치가 높았다라고 하면 이런 노력을 한 이후에 추적 검사를 해보면 섬유화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내 몸의 지방 축적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확인을 해서 내가 노력한 효과를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결과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해가 밝으면 기초를 다시 한번 다잡고 또 한 번 노력을 하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로써 제가 준비한 자료는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대사 이상 지방간은 단순한 간의 문제가 아닌 전신 대사 신호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지방간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추가적인 간 섬유화 검사나 이런 비침습적인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지방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단순 지방간인지 아니면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이 동반이 되었는지를 판단을 한 뒤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만물도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방간 치료할 때 위고비 마운자로 추천해 주시던데 위 약물을 갖고 식이 조절한다면 극복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극복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만물도사님도 명심하셔야 될 게요. 위고비 마운자루를 병행을 하면 정말 눈에 띄는 체중 감량을 이뤄내거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일부 개선이 될 거고요. 당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지방간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고비 마운자루를 평생 맞을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주사나 약물 도움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이루어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에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을 해주셔서 요요가 오지 않는 몸을 만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이런 그 약물 치료를 하시려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충분히 그런 것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런 약물을 맞고 식이 조절을 하실 때는 운동요법을 병행을 해주시기를 적극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향기님께서 주셨는데요. 몸이 체중과 별개로 평소보다 무거운 느낌이 들고 약간 무기력한 느낌과 의욕 저하가 있는데요. 체중이 몇 년 사이 많이 늘어서 당뇨 혹은 지방간 같은 질환의 전조 증상인가 싶은데 말씀드린 증상들이 이런 질환의 원인일 수 있나요? 자, 무겁고 무기력한 느낌, 의욕 저하, 체중 증가. 이거는 이런 그 당뇨, 지방간,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간은요,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당뇨도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당뇨병이. 그러다가 이제 우리 다음 당뇨 다갈이라 그러죠. 이제 물을 많이 마시고 마셔도 목마르고 소변을 많이 보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오히려 당뇨가 발병을 하고 치료를 안 하면 체중이 빠집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체중이 늘어서 당뇨가 발병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을향기님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분들 중에 지금 가을향기님이 호소하신 증상으로 찾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이 없고 좀 무기력하고 기력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거든요. 혹시 하시는 운동 있나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 선생님 없는데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가 너무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활동이 똑같으면 나이가 한 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근육 감소증은 더 진행이 되셨을 거고 근력은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앞에서 비유 드렸던 5톤 트럭이 1톤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활동량은 똑같고 몸은 똑같다? 그러면 짐칸의 짐은 그대로 있겠죠. 게다가 체중이 몇 년 사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짐칸의 짐은 더 늘어났겠죠. 그러면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은 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피로가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내 체력에 맞는 활동량을 줄이거나 활동량에 걸맞는 체력을 증진을 시켜주는 노력이 있어야만 작년과 올해가 비슷한 정도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20대 때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는 분과 매일같이 술 먹고 좀 방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만 생각하고 30, 40이 되고 50, 60이 되면 예전에는 저 원래 쭉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요 얘기를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격차는 점점점 벌어질 거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체력적인 부분은 관리를 하는 분과 관리하지 않은 분, 노력한 분과 노력하지 않은 분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향기님께서 말씀하신 무겁고 무기력한 느낌, 의욕 저하. 근데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무겁고 무게가 늘어나면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죠. 무기력해져서 활동을 안 하면 체중이 더 늘어나고 그럼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찌됐건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을 먼저 권유를 드리고요. 이게 이런 질환의 전조 증상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런 증상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대사증후군이 당연히 늘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사질환, 대사유발, 대사 이상 유발 지방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앞뒤가 순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앞에 말씀 주신
무기력한 느낌과 의욕저하, 체중 증가를 개선을 해 주셔야 우려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이런 당뇨, 지방 간의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배현경 님께서 주셨는데요. 70대 초반 여성이고 10년 전에 지방간이 있다 해서 체중을 빼라고 해서 거의 점차적으로 체중을 줄였지만 초음파 검사 시 계속 경도지방간으로 나타나는데요. 괜찮은가요? 피검사 수치는 정상입니다. 체중도 48kg, 158cm입니다. 지방간이 완전히 낫지는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주신 키 몸무게를 보면 비만한 체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마른 체형의 지방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자, 여기서 초음파 검사로 경도지방간으로만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간 섬유화 검사, 파이브로스캔이라고 하는 간 섬유화 검사를 좀 권유를 드리고요. 유관 소견만으로는 개선 정도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섬유화 스캔을 통해서 보시면 수치화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이 수치로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체중을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방법으로 빼셨겠지만 원래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근육량이 적고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장 지방이라든 피하 지방층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형 비만은 대부분 피하 지방형이고 남성형 비만은 내장 지방형입니다. 그래서 여성형 복부 지방이 더 빼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 반드시 여성분들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70대, 80대, 60대 어머님들이 환자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저는 하루에 저수지를 10바퀴를 돕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걷기 유산소만으로는 기초대사 증가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해주시고요. 배현경 님도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체중이 지금 48kg에서 근육량이 늘어서 50kg가 되더라도 지방간 정도는 훨씬 더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운동 방법이 유산소나 이런 체중 감량하는 데만 목표가 되어 있고 근력을 늘리는 그런 운동법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좀 함유를 시켜서 운동을 좀 더 해보시고요. 객관적으로 지방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섬유화 검사 같은 걸 통해서 평가를 좀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실버선님께서 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새벽까지 잔업 등 활동이 있는 경우에만 야식을 먹는데요. 이렇게 야식을 먹고 활동을 하여도 어느 정도 칼로리를 소비한다면 그런 때는 적당히 야식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게요. 이 노동과 운동을 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는 일을 이만큼 하는데 이 운동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 운동과 이 노동이 다르다고 표현을 하는 거는 우리가 노동은 근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적은 노력으로 많은 양의 일을 하는 거에 노동이 되는 거고요. 이 운동은 정확한 근육 사용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를 시키고 근육에 자극을 줘서 칼로리 소비를 시키는 걸 이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벽까지 잔업을 하고 활동을 하시니까 당연히 뭘 먹지 않고서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야식을 먹고 반드시 먹은 칼로리를 소비를 해 주시고 이 수면을 취하면 괜찮을 거고요. 적당히 야식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게요. 또 하나가 우리 소화기관도 이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 시간대, 주간 시간대 이 소화 속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에 야식을 먹는다라고 하면 참 저희가 어려운 게 이게 여기서 그냥 야식이라고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배달 야식이다 그러면요. 좀 뭐랄까 이 소화가 좀 떨어지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야간에. 그런 어떤 기름진 것들이 이런 음식들이 많으니까 저녁에 야식을 먹는다라고 하면 조금 소화가 좀 빠르게 될 수 있고 좀 소화를 쉽게 시킬 수 있는 이런 종류를 좀 선택을 하셔서 섭취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새벽까지 일을 하고 좀 늦게 자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간 초음파하고 섬유화 검사 그리고 간 혈액 검사를 통해서 몸 상태 점검을 해주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형훈님께서 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저녁에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 같은 단 음식을 저녁에마다 먹었는데 최근에 지방간 진단을 받고 단 음식을 모두 끊었는데 재료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대체 방안은 없을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늘 이런 탄산과 아이스크림 같이 단당류과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시던 분이 단기간에 이걸 바로 멈추기 좀 쉽지 않죠. 이 제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대체 방안이 없을까요? 제로 음식을 드신다라고 하면 이제 브릿지로 이 탄산음료에서 그냥 일반 뭐 물이라든지 이런 단당류가 아닌 걸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사용을 하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요. 이 제로 음식도 마찬가지로 이게 단당류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런 단맛을 내는 대체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몸에서 그 욕구를 줄이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단당류나 과당을 찾는 그런 욕구를 최대한 줄여가는 쪽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제로 음식과 이런 대체 음식을 섭취를 하신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 줄이기 위한 중간 방법으로만 권유를 드리고요. 이거를 완전 이걸로 변환을 해서 나는 그래도 제로는 칼로리가 없으니까 뭐 단당이 안 들었으니까 그냥 이걸로 계속 먹을래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서히 입맛을 바꾸셔서 나중에 입맛을 잘 바꾸고 나면은요. 이런 탄산음료 아이스크림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몸에 맞지 않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입이 너무 단다든지 몸이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제로 음식이나 이런 대체 감미료를 활용을 하시고 이런 것들로 완전하게 전환을 해서 나는 대체 음식만 먹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걸 끊고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지중해식 식단 이런 종류를 찾으셔서 그런 것들로 입맛을 좀 바꾸는 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3개월에 5% 감량은 안정적인 감량을 위한 최소치인가요? 가능하면 그 이상을 감량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고도 비만이라 많은 감량이 필요한 상태라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3개월 5% 감량이 안정적인 감량을 위한 조치인가요? 그 이상 감량하셔도 됩니다. 아까 보니 7에서 10% 이상을 감량하면 거의 회복이 되는 것까지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이동도님 고도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감량만큼 중요한 게 유지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 이상의 감량을 하시려면 음식 섭취 제한과 이 활동,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 소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빠른 감량에는 이제 절식, 그러니까 음식을 최대한 줄이고 칼로리 제한을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음식을 너무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고도 비만을 가진 상황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그 점진적 감량을 권유를 드리고요. 빠른 감량을 할 경우에는 근감소가 심하기 때문에 근감소가 심해지면 기초대사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적게 먹는 것만으로 빠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도님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일단은 체중계는 치우시고요. 그리고 거울만 보면서 근력운동 위주 운동을 권유를 드리겠고요. 고도 비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운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관절 손상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비용 부담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무게를 본인의 체중을 감당하는 운동보다는 기구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적절한 무게 배분으로 하는 근력 운동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종도님은 이 퍼센테이지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지속 가능한 운동 1년, 2년, 3년 이상 지속 가능한 음식 조절을 하셔야 도움이 되고요. 지금 수치에 매몰돼서 빠른 감량 이루신다라고 하면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물론 그 정도 즉시물과 유지하신 분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 내가 일도 하고 있고 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량을 한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그 급격한 감량보다는 건강한 다이어트,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서서히 하는 감량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 정도라고 하면 3개월 5%가 이 정도님께는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말씀은 마무리 드리겠고요. 다들 그 건강한 간을 위해서 대사 이상 지방간은 단순한 간 문제가 아닌 전신 대사 신호의 경고입니다. 아프기 전 정기적인 스캔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소중한 간을 지켜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